증시가 좋은 가운데 또 약간의 우려 섞인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어떤 테크 기업이 부도 위험이 높아졌다면서 이게 한 주 동안 관심을 받았거든요. 무슨 일이냐? 자, 일단은 여기 왼쪽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빅테크 실적 다 끝났어요. 이제 엔비디아 빼고는 빅테크, 빅6 실적 다 나왔고요. 대체로 양호했고, 그래서 신고가 찍는 종목들도 많을 정도로 장 좋았었는데 약간 못난이가 있죠. 못난이가 하나 껴있는데 메타가 예상외로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일지 아니면 안 좋은 신호일지 이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뭔 일이냐? 이 두 가지 지금 기업이 같이 좀 부진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다른 주식들은 다 잘 나가니까 걱정은 안 되니까. 자, 왼쪽 보시면 메타가 실적만 봤을 땐 잘 나왔는데 쭉 빠져가지고 고점 대비 19% 빠졌고, 오라클 같은 경우도 주요 클라우드 기업이죠. 빅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총 10등권에 있는 회사니까 큰 회사 맞으니까. 오라클이라고 하는 큰 클라우드 회사도 고점 대비 25%니까 적게 빠진 건 아니죠. 이 두 개 회사가 같이 묶여서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일단은 메타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26년에 내년에 올해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으로 AI 투자를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수익성 우려가 조정 핑계로 돼가지고 이제 많이 빠졌고, 그래서 도박이다라고까지 기사가 뽑히는데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게 CDS라는 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영어로 써있지만 쉽게 말해서 부도 위험이에요. 부도 위험. 그래서 진짜 부도가 난다고까지 하면 좀 과장된 표현인데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빚낸 걸 부채를 못 갚을 수 있다. 이게 어려운 말로 채무 불이행인데 그럴 수 있으니 조심하자라는 리스크 신호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퉁쳐서 부도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둘 다 수익성 악화, 현금 흐름 악화 이런 것들에 묶여가지고 좀 빠지는 것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혹시 이 표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공통점이 뭐냐? 최근에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하고 있는 두 회사가 바로 이 메타와 오라클이에요. 제가 이 표를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 했는데 업데이트하고 보니까 딱 공교롭게 제일 많이 있는 회사가 메타, 오라클인 거 보이시죠? 9월부터 제가 이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9월부터 오라클이 역대 최대 규모의 이 채권을 발행해서 막 대흥행이 나고, 메타도 이에 질세라 10월 달에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을 막 조달합니다. 뭐 이렇게 막 어려운 단어 보실 필요 없이 그냥 빚내서 돈 땡겼다는 얘기입니다. 투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채 발행을 하든 대출을 받았든. 그리고 또 거기에 10월 27일 날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 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상 최대 규모 조달을 하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웃으면서 이거 데이터 센터 담보 대출 대담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장이 좋으면 어떻게 하죠? 처음에 마통 뚫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그다음 신용대출 받으시고, 그걸로도 부족하면 주식담보대출 받으시죠. 이제 그게 고금리거든요. 고금리 상대적으로. 은행은 그나마 양반인데 이제 주식담보대출 비싸요. 보통 비싸고 조건도 까다롭고 막 이러는데 급하니까 빌리잖아요. 근데 오라클도 결국은 처음에는 채권 발행하다가 저금리에 발행하다가 은행에서 빌리다가 이제는 돈이 부족하니까 데이터 센터 담보 대출까지 땡긴다. 이래가지고 사상 최대 규모를 땡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도 거기에 질세라 또 채권을 발행하는 또 사상 최대 규모예요. 물론 대흥행입니다. 내놓자마자 그냥 300억 달러를 조달하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한 5배가 되는 규모가 돈이 몰릴 정도로, 우리나라로 치면 뭐 부동산 청약인데 뭐 청약에 뭐 몇 대 몇 경쟁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대흥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돈을 조달을 하는 건데, 그래도 지금 이 두 개 기업이 좀 무리해서 너무 말도 안 되게 막 투자를 하면서 돈을 땡기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겁니다. 얘 둘이 같이 묶여 있는데, 특히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외신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한 거죠. 요 그래프가 어려운 말로 CDS 프리미엄이라는 말이고, 쉽게 말해서 5년 뒤에 이 회사가 돈을 못 갚을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어려운 말로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니까 지금 막 빌린 거 5년 뒤에는 얘네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갚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의 리스크에 대비해야 돼 라는 그래프가 요 그래프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그 얘기거든요. 돈을 못 갚을 수 있다. 그래서 외신에서도 지금 이거 집중적으로 이걸 다루고 많이들 주목을 하고 계세요. 오라클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늘고 있다. 지금 월가에서도 고객들한테 오라클 이거 못 갚을 수 있으니까 대비하세요라고 이렇게 많이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5년 뒤에. 그러니까 약간 그때 AI 버블이 언젠간 꺼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리스크 해지라고 그러죠.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오라클이 역대 최대 규모의 회사채도 발행하고 빚내면서 2028년까지 부채 규모가 지금의 2배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최대치니까 문제가 되는 건 맞긴 맞아요. 지금 당장 회사가 당연히 이게 무너진다거나 부도가 일어난다 이건 아닌데 혹시 모른다라는 거죠. 항상 원래 보험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게 리스크 관리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조금씩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AI 버블이 꺼진다 이러면 너무 이른 경고일 수 있는데 조금 원래 균열이 조금씩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조금씩 나오니까 우리가 같이 이런 건 알아두긴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뭐 지금부터 다 팔고 도망갈까요? 이런 건 아닌데 조금 이런 것들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실적 분석을 했을 때는 너무 좋아요. 실적 너무 좋고 가이던스도 좋았는데 결국은 요 한마디에 이제 우려를 한 게 26년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다. 그리고 그날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채권도 또 발행하니까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니까 야 이거 메타도 또 심상치가 않은데 얘네들 지금은 물론 돈도 많고 한데 괜찮은 건가? 이런 우려가 약간씩 있는 거죠. 당장 뭐 메타가 부도 위험 있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만. 그리고 특히나 한 가지 특징이 메타는 지금 본업이 광고잖아요. 그래서 AI로 투자해서 광고에 연결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다른 빅테크, 빅3사라 그러는 클라우드 3사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이런 회사들은 클라우드를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한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수익으로 낼 수 있어요. 그 데이터 센터를 짓고 고객들한테 데이터 센터 임대를 해가지고 용량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메타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 합니다. 우리 저기 데이터 센터 저장할 때 메타에 저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야 메타는 이렇게까지 지금 투자해서 될 게 아닌데 빅테크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은 투자하더라도 내년에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루트가 있는데 얘는 뭐 하려고 돈을 이렇게 때려박는 거야? 막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다른 클라우드 회사랑 다르다. 얘 혼자 지금 약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특히나 안 좋은 추억이 있죠, 메타에. 자, 2022년 메타 악몽 기억하시나요? 저도 이제 이거 때려 맞았던 사람인데 정말 무서웠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메타가 원래 회사 이름이 페이스북이었죠. 2021년 10월까지 페이스북이었는데 이제 2021년 10월 여기 증시가 그전까지 잘 올랐었거든요. 메타가 50% 이상 빠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상장하고 나서. 근데 이때 무려 75% 빠지면서 대폭락을 하죠. 그러니까 빅테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이때 보여줬었거든요. 이때도 메타가 빅테크에 들어있었으니까. 근데 정말 박살 났었었는데 망한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2021년 10월에 이 잘 나가던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고 로고도 바꾸면서 메타버스에 꽂힌 거예요. 이 저커버그가 그때 코로나 이후에 메타버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메타버스 주식 투자 안 하신 분들도 메타버스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커버그가 코로나 때 온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메타버스는 대박이다. 이거 무조건 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가상현실 글래스 막 VR, AR 글래스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메타버스 회사 이름도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에 내가 올인하겠다 그러면서 대규모 투자 선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2년부터 하필 긴축 시즌에 들어가요. 이게 금리 인하기나 돈 풀기 시즌이나 버블장, 강세장일 때는 아유 그래 뭐 투자해라. 네가 이상한 데 투자해도 어차피 본업도 잘 되고 돈이 막 펑펑 풀려 있으니까 아무도 걱정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22년 이때 막 연준이 금리 막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역대 유례 없는 인플레 그러니까 긴축을 하니까 돈이 빨려 들어가니까 유동성 고갈이 나오면서 당연히 메타 본업인 광고도 안 되기 시작합니다. 광고주들이 광고를 안 내면 광고로 돈 버는 메타도 당연히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2022년 7월 메타 창립 이래 처음으로 매출이 역성장하니까 주가가 막 사상 최대폭 폭락, 하루 만에 30%인가 폭락을 해요. 본업도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멈추고 저커버그가 근데 메타버스는 포기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고점 대비 반토막이 더 나 있는 회사인데 메타버스 투자 확대를 선언해요. 2022년 10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얘 미쳤다 이러면서 막 다 던지는 거죠. 페닉셀 나오고 주가가 막 100불 밑으로 떨어지는 기염을 토했던 이 선언입니다. 75% 빠진 날. 웬만하면 다 페닉셀 했겠죠. 고점 대비 75% 빠졌으니까. 아무튼 이랬던 악몽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월가에서 뭐라고 보고서가 나오냐면은 저커버그가 또 이러는 거 아니냐, 또 AI에 꽂혀가지고 이때도 메타버스에 꽂혀가지고 지금 난리를 쳤었는데 심지어 지금까지도 메타버스 투자 계속하고 있는데 적자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는 지금 본업이 잘 되고 있어요. 광고가 너무 잘 되고 있고 제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게 사실 메타 이용자 수 늘어나는 거 보면 진짜 시겁하거든요. 여러분들 메타 총 이용자가 일간 이용자가 35억 명인 거 아세요? 35억 명? 여러분 인스타그램, 스레드,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매일매일 들어가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달합니다. 전 세계 인구 한 80억 되죠? 그냥 반올림해서 쉽게 생각하면 40억이니까 그냥 전 세계 인구 절반이 매일매일 인스타, 페이스북, 스레드 이런 것들 하나는 다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 큰 회사가 이용자 수가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어요. 증가세가 둔화돼도 이상할 게 없고 역성장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이번에 제가 보면서 엄청나고 이용자 35억 명인데 심지어 이제 이용자가 빨리 늘어나니까 광고주들이 광고 붙이려고 광고 단가 2자릿수 늘리고 광고 개수도 빡빡빡 늘어나니까 야, 이 실적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저커버그가 자신감이 붙으니까 경기도 좋고 광고 잘 되고 본업 잘 되니까 광고주들이 돈 많이 주니까 현금 흐름 좋고 하니까 이제 꽂혀가지고 AI에 그냥 몰빵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다른 데는 전문 경영인들이거든요. 팀 쿡, 사티아 나델라, 썬다 피차이, 아마존의 앤드류 제시 다 전문 경영인인데
메타는 저커버그가 창업자잖아요. 창업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릴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도 그래서 주가가 더 빠지든 말든 내가 메타버스 한번 내가 밀어보겠다. 내가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냐면서 했다가 항복 선언을 한 건데 월가에서 걱정을 하는 거죠. 다른 빅테크는 전문 경영인이라 눈치를 많이 보는데 주가 관리도 하고 이사회 관리도 하는데 저커버거는 어차피 주식 빠져도 자기 회사 다시 나중에 언제든지 살릴 수 있으니까 신경 안 쓴다 이거죠.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뭐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 아무튼 메타 조금 우려가 섞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이제 판단해야겠죠. 저도 돌아온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실적으로 까는 거는 좀 억지 같고요. 실적으로 비판하는 건 좀 억지 같고 AI 투자가 너무 과도하다는 것도 약간 그냥 단기 조정 재료 같긴 한데 저는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 회사 자체는 본업도 문제 없고 지금 그때처럼 긴축 시기도 아니고 지금 돈 풀기 시즌이고 광고 추이나 뭐 다른 것들도 좋고 현금 흐름도 빵빵해서 나쁘지 않은데 약간 투자자들이 좀 과잉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랑 오라클이 지금 이런 빅테크들의 어떤 안 좋은 선행 지표일지 아니면 그냥 개별 기업들의 조정 핑계일지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는 반등을 좀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떨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거 팔로우를 해볼게요. 제가 엄청나게 뭐 절호의 기다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하락이고 20% 10% 빠졌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저의 의견인데 한번 참고하셔서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AI 전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은 이슈는 없는 것 같고 아직 투자 붐이 뭐 꺾였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번에 빅테크들 어닝콜 봐도 전혀 걱정할 건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최소 26년 상반기까지도 수요가 우세해서 공급 확대해야 된다. 알파벳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수주 잔고 폭증, 아마존도 클라우드 성장률이 너무 높아서 지금부터 2년 동안 2배 늘릴 거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약간 메타만의 문제일지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일단 AI 전체 투자 붐에는 이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 젠슨왕도 AI 버블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수익성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물론 젠슨왕의 말이 무조건 다 맞는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100% 제가 뇌피셜이거든요. 요거 잠깐만 그냥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이 AI 버블의 정점은 그러니까 단기 이번 사이클의 고점은 빠르면 이게 26년 저는 이제 하반기 정도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소수 의견에 계속 공유드렸던 부분이니까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여기 써놨지만 가장 큰 이슈가 저는 이번 사이클의 고점 신호가 오픈 AI의 상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3분기 때 소수 의견 3분기 때 이번 사이클의 대미는 오픈 AI IPO가 장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기의 정점. 왜요? 상장하는데 왜요? 보통 시장 열기가 가장 뜨겁고 몸값이 가장 높을 때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보통 상장할 때 가장 높게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금 조달을 한 다음에 보통 그때부터 주가가 흘러내리거나 조정을 받고 나중에 다시 이게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점이 제가 언제일까 이제 26, 27, 4일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 주에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건 좀 바뀔 수 있는데 실제로 26년 하반기 정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저의 시나리오랑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요때까지는 AI 버블이나 AI 투자 붐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가 저의 뇌피셜입니다. 왜냐면은 지금부터 AI 버블이 꺾이거나 증시가 고점 치고 내려가서 폭락을 하기 시작하면 오픈 AI 상장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AI 버블이 꺾였는데 어떻게 상장을 합니까? 지금 시총의 2배로 몸값을 불리는 이걸 추진하려면 그때까지 AI 버블이 건재하고 오히려 광기장이 더 커져야 오픈 AI가 시총 1조 달러까지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증시가 막 빅테크가 저렇게 하나둘 팍팍 꺾이면서 무너지기에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르다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중간 선거나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2026년 하반기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길으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실 이슈인 것 같아요. 뭐 이번 사이클에 언제쯤 뭐 고점 칠까, 뭐 타이밍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겠지만은 적어도 저는 이제 지금은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긴 한데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것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이슈가 될 것 같고 아무튼 메타나 오라클이 그래서 좀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빅테크나 S&P 500 중에서 대형 우량주 중에서 많이 빠진 것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 해드리는데 최근에 워낙 강세장이라서 많이 빠진 거 다루는 시간이 많이 좀 부족했잖아요. 근데 오라클하고 메타가 최근에 그래도 20% 가까이 근접하게 하락을 해가지고 간만에 테크 기업들이 많이 빠진 건 이례적이라서 같이 얘기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업 본업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자금 조달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 과잉 투자 문제 아니냐, 뭐 이렇게 약간 과도한 우려가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빅테크 실적도 나왔으니까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실적 자체도 그렇고 전망 자체도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덩치가 크고 우량한 회사들이 성장세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 놀랍거든요.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는 공감을 못했는데 제가 회사를 차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출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고 매출 성장세를 가파르게 하는 건 더더욱 쉽지 않다는 걸 느꼈는데, 정말 이 엄청나게 시총 탑5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성장세가 더 빨라진다는 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인지 볼 때마다 경이롭기까지 하는데, 이번에 실적은 정말 잘 나왔고 뭐 전망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것들은 카페나 소수견에 올려놨는데 잠깐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실적이 제일 호실적으로 평가받는 건 역시 유튜브 알파벳이죠. 구글 알파벳인데, 클라우드도 너무 좋고 미래 먹거리 클라우드도 좋고 하늘색, 그리고 빨간색 노란색 유튜브와 구글 검색도 성장세가 가팔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도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검색 사업도 잘 되고 본업도 잘 되고 유튜브도 잘 되고 미래 먹거리 클라우드까지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도 6.5억 명을 돌파했거든요. 이용자 수가. 그 생성형 AI 대장이 챗GPT인데 챗GPT가 지금 8억인가 돌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참 모른다라고 생각든 게, 우리 진짜 올해 상반기 때만 해도 구글 폭락할 때 AI 때문에 구글 죽는다, AI 때문에 구글 망한다라는 게 지배적이었었는데, 야, 이제 구글 대단합니다. 진짜 저도 보면서 놀란 게 극복해낸 거잖아요. 그죠? 이겨낸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우려를 깨끗하게 이겨내고 생성형 AI 지금 6.5억 명 돌파하고 있고, 유튜브도 경쟁 심화 우려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 지금 뭐 쇼츠니 구독형 플랫폼이니 뭐 다 잘 되고 있어가지고 가속화. 그래서 주주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신고가 이번에 갔었죠? 제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표가 저는 되게 인상 깊던데, 좀 감동적이던데, 요 만화 보신 분들 있을 텐데 2010년만 해도 구글의 이제 매출 구조가 검색이 그냥 대장이고 다 아더벳이라 그래가지고 재무제표 보시면 기타라고 돼 있어요. 기타. 그러니까 미래 투자거든요. 그랬는데 2030년이 되면은 이 대장이었던 검색이 좀 작아졌지만 든든하게 미래 먹거리로 씨앗을 뿌려놨던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AI라든지 여러 가지 클라우드라든지 다른 사업들이 이제 든든하게 마치 자식을 키우듯이, 이렇게 아빠 엄마가 처음에는 꼬마들 손을, 이렇게 작은 꼬맹이들 손을 끌고 갔는데 이제 어느새 자식들이 장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부모님을 보살펴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제가 원래 이렇게 F적인 성격은 아닌데 T인데, 저는 극 T인데, 제가 감성이 메말라 있는데 투자할 때는 상당히 이거 뭐 미래 먹거리 투자를 잘했구나. 저도 이제 구글을 오랫동안 봐오면서 맨날 이제 검색 원툴이어가지고 검색만으로 어떻게 먹고 사나 했는데, 지금 뭐 이제 자율주행에다가 로봇에다가 AI에다가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이번에 실적도 보니까 너무 완전체가 돼서 이제 오죽하면 리포트에서 육각형 기업 빅테크가 됐다라고까지 말하더라고요. 이제 반독점 이슈도 완전히 해결됐고, 트럼프가 다 해결해줬죠. 이번에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 강제 매각 소송도 다 끝났고, 이제 반독점 이슈나 유럽의 벌금 이슈도 사라졌고, 악재 다 해소됐고, 가장 큰 문제였던 검색 시장 잠식이라든지 점유율 하락도 해소됐고, 그래서 오죽하면 리포트에서 지금 육각형 빅테크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예찬론이 나오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유튜브, 구글, 알파벳 좋을 것 같고, 신고가 뚫었지만 미국 증시는 신고가 뚫어도 막 더 잘 달리고 그래요. 계속 좀 분위기 좋을 것 같고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겠고, 그리고 아마존도 클라우드 1등인데 성장률이 더 가팔라지는 3년 최고치 기록하면서 우려를 해소합니다. 한동안 아마존 주가를 눌렀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 클라우드가 이제 점유율이 많이 뺏길 것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 왜냐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구글뿐만 아니라 네오 클라우드라 그래서 중소형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제 아마존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거다 했는데, 그걸 보란듯이 이겨내면서 이번에 주가 그냥 점프해서 한 번에 신고가 가버렸죠. 그래서 아마존 CEO가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클라우드 성장 중이고, 너무 수요가 많아서 원래 2022년부터 2025년 지금까지 2배 늘었는데 지금부터 다시 2027년까지 2배 늘릴 거다. 데이터 센터를. 그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 자르고, 참 무서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인력 감축, 재배치, 효율화. 그래서 요즘 아마존이 해고한다는 얘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본사 직원 자르고, 공장은 다 물류 로봇으로 바꾸고, 그거 사람 잘라가지고 AI 데이터 센터에 지금 몰빵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뭐 무서운 얘기기도 한데,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해주길 바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좋은 소식 때문에 아마존이 주가도 신고가, 또 주주분들 축하드리고요. 한 방에 우려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수혜주기도 해서 또 계속 관심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수익성 개선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다시 높아진다고 가이던스를 줬어요. 마진 높아질 것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걱정하지 마소. 모험생이다, 모험생. 그냥 큰 부진도 없고 큰 대박도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년에 한 1, 20%씩 그냥 꾸준하게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뉴스도 잘 없잖아요. 뭐 소개할 것도 없고
뭐 걱정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엄청 좋아할 것도 없고 그냥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뭐 이번에 서프라이즈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금 빠지긴 하던데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거의 적금하듯이 쭉 놔두면 알아서 그냥 어느 순간 보면 올라있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시장 지수 투자랑 비슷하게 1년에 그냥 10%에서 2% 사이의 우상향 정도 하는 그런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이슈는 없었고 애플도 뭐 워낙 이제 애플은 다들 잘 아시니까 팀 쿡이 아이폰 너무 잘 팔린다. 저도 사실은 이번에 애플 매장 가가지고 아이폰 신제품 그거 사보려고 했더니 몇 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뭐 뉴스 보면은 뭐 애플이 끝났다라고 맨날 그러지만 잘 팔리더라. 그래가지고 다음 분기도 아이폰 10%에서 12% 성장할 것 같다고 막 되게 자신감을 표명하니까 주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도 맨날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다음 분기부터 플러스 전환할 거라고 가이던스 줬습니다. 그래서 중국까지 좋아지면 애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중 협상도 잘 됐기 때문에 애플이나 이런 미중 갈등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빅테크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빅테크 실적 싹 다 끝났는데 걱정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 빅테크들 실적 좋고 순항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 제목 써놨지만은 진짜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느끼는 게 알파벳이 이렇게까지 올해 하반기에 또 달려줄 줄이야. 야 보이시죠? 빅7 수익률 제가 한 번씩 업데이트 해드리는데 순위가 많이 바뀌었죠? 야 상반기에는 엔비디아랑 메타가 1, 2등이었거든요. 메타가 1등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메타가 지금 갑자기 뚝 떨어지고 이 테슬라가 조용히 올라오고 있고 테슬라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테슬라 만년 꼴등이었던 거 아시나요 올해? 올해 테슬라 연초에 마이너스 50%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마소야 항상 중위권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알파벳이 이렇게 올라올 줄이야. 엔비디아 50%에 알파벳 48.5. 야 이거 엄청납니다. 그죠? 원래 알파벳이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1년 내내 달리는 약간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그랬었는데 그래서 1년 내내 막 사람들이 구글 왜 안 사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막 구글 안 산 바보란 식으로 막 구글이 쭉 랠리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빅테크가 제가 그래서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닌 게 빅테크만큼은 그냥 빠지면 눈 감고 사모아 두면은 웬만하면 다시 올라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웬만하면은 결국은 분할 매수하면 다시 또 올라주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빅테크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빠질 때는 계속 분할 매수 하자 이렇게 웬만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당연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안 좋아 보이니까 빠지겠지만 또 그 우려가 해소되고 또 오르더라고요. 또 본업을 잘 해서 극복해내고 그래서 아무튼 또 요즘 메타가 또 부진한 차례가 왔는데 돌고 돌죠 그렇죠? 연초에는 막 테슬라가 부진했는데 요즘 좀 또 올라가 있고 뭐 언제는 엔비디아 폭락한 적도 있었고 또 언제는 애플이 폭락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쌀 때마다 사모으신 분들은 또 지금 웃고 계시고 또 이번에 또 쌀 때마다 뭔가 사모으신 분들은 이렇게 또 다음 차례 되면 또 웃고 하시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 우량한 주식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 또 나쁘지 않은 방법 같습니다. 빅테크 실적 끝나서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빅테크 좋은 거 아는데 그걸로 언제 돈 버냐. 뭐 중소형주나 고성장주나 이런 걸로 해야 대박 내가지고 내가 한번 인생 역전도 해보고 대박 내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너무 공감되죠. 그럼 너무 좋은데 근데 진짜 미래 먹거리들을 웬만한 빅테크가 다 이미 잡아먹어놨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 일단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지금 유망한 비상장 기업 중에 하나인 오픈 AI 대주주로 확정됐죠. 이미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거 이번에 이제 구조를 확정해가지고요. 현존하는 비상장 기업 1등이 오픈 AI고 챗GPT 만든 그 오픈 AI의 최대 주주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장하면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금액이 130억 달러였는데 지분 가치가 1350억 달러니까 5년 만에 10배 튀긴 겁니다. 여러분 뭐 이 정도 투자 나는 5년에 10배 그냥 튀기지 하면은 하셔도 되는데 웬만한 빅테크가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투자를.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부터 해가지고 오픈 AI 지분을 130억 달러 정도 투자했는데 지금 확정된 가치만 1350억 달러고 오픈 AI가 내년이나 내후년 상장하면 이거에서 최소 2배 뛰는데 그럼 지분 가치가 20배 뛰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잖아요. 뭐 6년에 20배 쉽지 않은 투자 아닌가요? 이거 잘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알파벳과 아마존도 오픈 AI의 경쟁사인 엔트로픽이라 그래서 클로드라 그래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유망한 생성형 AI 기업인 엔트로픽도 초기 주주예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에도 이게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아니라 미실현 이익이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식 투자해놓으면 팔지 않은 상태로 있는 주식 오른 거에 대해서 미실현 이익이라고 평가하잖아요. 그게 이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트로픽이나 이런 회사들도 지금 비상장 기업 중에 시총 탑 10 안에 들어가는 초대형 기업으로 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지분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아마존, 빅테크가 미래 먹거리 유망한 거 다 비상장 기업들 다 사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고 유망하고 큰 규모로 잘 해놓고 있으니까 얘네한테 맡겨놓으면 알아서 돈 불려준다. 이렇게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비상장 기업 중에 시총 탑5 안에 들어가는 기업 중에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얘의 주요 주주가 또 구글입니다. 여러분들 알파벳. 머스크가 이 스페이스X 처음 세울 때 초반에 자금 부족할 때 자금 조달해준 회사 중에 하나가 구글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주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나중에 스페이스X 상장한다? 구글이 완전 평가이익 대박 나는 거죠. 이런 거 빅테크가 다 선점해놨습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데 아실만한 기업만 가져온 거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만 꾸준히 모아 가져도 미래 먹거리 다 알아서 대비해준다.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그 중에 뭐가 좋을까요?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빅테크 다 모아놓은 ETF 매그니피센트 7 MAGS도 괜찮고 그냥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수수료 싼 나스닥에 투자하셔도 나스닥 100에 빅테크가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요거 다 더하면 50% 넘거든요. 그냥 나스닥 사모으시는 게 진짜 제일 좋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만 지금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일 좋아요. 나스닥이 제일 좋습니다. 그냥 빠질 때 사모으시고 빠질 때 많이 사고 오를 땐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하시다가 현금 필요하면 좀 파시고 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개별 주식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근데 개별 주식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AI 투자 사이클 계속된다면 전력주들도 계속 좋을 텐데 전력주에서 이슈가 있는 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딱 두 개만 말씀드릴 건데 전력 인프라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지금 전력망이 중요하고 전기 공급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건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관련 기업들 중에 이번에 실적 발표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룸 에너지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수소 연료 전지 딱 연료통 같이 생긴 거예요. 배터리 같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만드는 기업이 이번에 실적 발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신고가를 뚫었는데 여기서 코멘트 한 게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을 공급받으려면은 빨리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원전은 빨리 지어도 몇 년, 소형 원전은 지금 기약도 없죠. 최소 뭐 5년, 10년 걸리고 다른 것들도 다 오래 걸리는데 이런 연료 전지는 빨리빨리 전력이 공급이 되니까 이제 지금 기업들이 여기로 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제로 블룸에너지의 주요 고객사가 클라우드 회사 오라클인데 이번에 조기 납품을 성공했다. 오라클한테 처음에 수주할 때 우리가 90일, 3개월 안에 만들어서 드릴게요. 3개월이면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55일 만에 공급을 했다. 이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야 대박이다. 이제 각종 다른 빅테크나 다른 회사들이 블룸에너지 같은 다양한 신재생 회사들한테 더 많이 맡기겠구나라는 기대감에 연료전지 회사라든지 아니면 ESS라고 하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그냥 어려운 말로 ESS고 쉬운 말로 그냥 에너지 저장 장치, 연료 저장 장치, 여기서도 이제 전력 발전되는 그런 회사들까지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캐터필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니 캐터필러는 굴착기, 포크레인 그리고 트럭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중장비 1등 회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은 캐터필러는 중국 경기가 좋아야 좋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건설 경기가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전 세계 경기가 막 건설 사이클이 돌면서 이래야 캐터필러가 오른다 생각하는데 최근에 캐터필러가 오르는 거 보면서 다들 제가 왜 오르지? 지금 중국 경기 안 좋은 거 아닌가? 지금 전 세계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건설 경기가 막 좋은가? 그건 아닌데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이번 실적 발표 나온 거 보니까 AI 투자 덕분에 굴착기나 덤프트럭 이런 중장비 판매보다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크게 성장 못했고 데이터 센터용 발전기 그리고 가스 터빈 판매가 대박이 났다. 이제 이게 최대 매출 비중이 됐다. 원래 중장비 만드는 회사가 이제 갑자기 AI 발전기 회사로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캐터필러가 제가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산업용 발전기랑 이런 것들 만드는 걸로 신고가 뚫기도 합니다. 그래서 AI 전력 수혜주가 갑자기 돼버렸습니다. 굴착기 수혜주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전력 발전주 그리고 태양광이나 신재생 관련주들도 들썩들썩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메타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태양광 개발로 신규 구매하면서 지금 당장 전력 공급에 필요한 것들까지 손을 뻗치면서 태양광부터 ESS, 수소연료전지 관련주들 모아놓은 신재생 ETF, 태양광 ETF 뭐 이런 ETF들까지 들썩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이 좋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지금 다 온기가 퍼지는 그런 느낌이긴 하죠. 그래서 이 정도 또 업데이트 해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원전이나 SMR 이런 거 오래 걸리니까 5년 걸리니까 당장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는 이런 연료 전지가 뜬다. 태양광이나 가스터빈이나 이렇게 빨리 지을 수 있는 게 요즘 요게 또 이렇게 갑자기 많이들 주목을 받고 주식들도 좀 꿈틀꿈틀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다. 어쨌든 큰 그림에서 전력 부족 사태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원전이나 전력 관련주들 ETF들도 여전히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실적 끝나고는 이런 분위기인데 아마존, 알파벳, 애플이 좋고 메타랑 마소가 좀 안 좋은 분위기인데 좀 더 봐야겠죠. 실적 자체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조정에 또 분할 매수하시면 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